이 전무님 30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먼저 말씀하실 그 있으신 건 말씀하시면. 이영문 전무님 먼저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용어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가 코멘트 할 것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한 총회 하게 되면 임원 이사는 약 한 18명 정도가 미팅을 하고요. 전국 이사회죠. 이사회는. 그리고 총회 하게 되면 한 600명이 모이는데 이번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본부에서 정식 그 실행위원회에 이사회 그 권한을 좀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 그러니까 총회 또 이사회 레벨별로 있는데 그런 이사회를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새칙 그 개정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코로나 중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고 또 요번 6월 달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그래서 대표자들은 대면을 하지만 일반 회원들은 오프라인이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그 규정상에 이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이사회나 각종 그 총회 시 대면 회의를 딱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린 겁니다. 예. 네, 네. 그 외에 또 다른 거 말씀하실 건 없으실까요? 예, 그 외에는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걸 잠깐 같이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하고 경영과 관리를 하자는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참 어떡하죠? 반반씩 나온 게 많아서. 박 교수님 어떨까요? 지금 약간 들려서 정확하게 거버넌스까지 들었는데 뒷부분은 잘 못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소리가 울려서. 네. 네. 타이틀을 이제 지난번에 박 교수님이 거버넌스 가로 경영과 관리를 바꾸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이 좋을까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박 교수님 제안한 게 나와서 네. 거버넌스와 경영과 관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외국의 좋은 사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이 용례 자체가 약간 이제 영어 표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적으로 저희가 그 이제 정순문 변호사님이 용어하면서 제가 검토하는 것도 보면 이게 일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법령상 용어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표이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장이라든가 뭐 이사라든가라고 했을 때 뭐 CEO 같은 경우 당장에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만 법적 용어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법은 되도록 법령 있는 걸 쓰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도 아마 학문적 분야 여러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령에 나타난 용어라든가 영어식 표현 말고 우리나라 표현에 어떤가라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정관상의 내부감사 요건에 회계감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견이 반반씩 나와서요.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타겟팅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통 우리 그 소기업이 있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접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부분도 아마 반반이 나누는 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비영리 법인의 규모가 좀 달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뿐만 아니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 저도 주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 정도 돈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거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협력 비용 내지는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지출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 평가를 통해서 그 인식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정도여서 지금 의견 나뉜 게 다른 듯하지만 각각 타겟팅하거나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러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문항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 물어봤던 이유가 근데 회계감사가 아니라 있는 내부감사가 보통 이제 회계감사하고 업무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어, 회계 쪽에 전혀 모르는 분을 감사로 앉혀놓는 데가 많거든요. 회계감사 말고 내부감사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내부감사를 선임할 때 그래도 회계 지식을 가진 분이 선임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필수 사항으로 할까 건전 사항으로 물어본 건데 그 회계감사를 수행할 능력보다는 그러면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바꿔보는데 일본 거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큰 규모는 회계사가 저기 내부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조그만 단체는 그렇게 회계사를 구하지 못하면 뭐 영리법인에서도 격리 업무를 5년 이상 했던 사람이 감사를 한다 이런 거를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필수 사항으로 하면서 꼭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라도 조그만 단체는 그래도 회계 업무, 격리 업무 경력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도 원래 회계감사원으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시하지만 이제 저희 법학 가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뭐 세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를 하려면 회계도 일부 알아야 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감사의 구성을 보면 회계 전문가가 있고 법 전문가가 있어서 네. 그래서 회계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는지를 스크린하는 작업도 있지만 법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내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사를 보시면 회계 지식을 가지신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법 전공자들이 감사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적인 측면이 중요시 여기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 선생님이 어려우면 적어도 직원이 그 정도 지식을 안다는 거는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감사 영역이라는 게 회계 부분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회계에 관한 거를 중시 여겼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맞는데 감사의 범위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약간 이제 오해 소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약간 뭐 큰 단체도 아니지만 조금 가능하면은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2명을 하되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회계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주 작은 단체까지 그렇게 하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전무님 혹시 여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 전무님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네, 될까요? 예, 저희도 지금 내부 감사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해왔는데, 그 은행권이나 금융업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회원님들로 해서 사실 재무제표나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계 지식이 있으셔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2분을 모셔서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분하고 그 금융업계에 계신 분은 한 분하고 했는데 평가하는 게 상당히 보시는 각도가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종의 내부 회계감사 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회계 쪽으로만 했는데 그 변호사님 통해서 감사를 받았을 때는 행정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감사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분을 종류별로 이렇게 각각 하면은 그런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하자면 이거는 그 민법상의 재산상의 감사하고 업무 감사가 돼 있어서 빨간색이 맞을 것 같고요. 이해상충에 관한 것 이것도 박 교수님 어떠세요? 이게 저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화면이 지금 띄우시면 홈택스 로그아웃 된 화면이 지금 뜨고 있어서 제가 저는 일부러 그걸 보여주신 줄 알고 따라가다가 네 화면 공유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저는 지금 나도 네, 그래서 이상하다 했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잠깐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아, 네네. 네 지금 보입니다. 네네 이 설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 평가를 하자는 분이 좀 많긴 많은데. 네. 이 부분은 법에 있는 거라 그 지켜야 되는 것 같아서 기본평가가 네. 물론 공익법인법에 적용 대상되는 법령 공익법인이 제한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에 적용이 안 되는 비영리 법인에도 이걸 적용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긴 할 것 같긴 하는데 이해상충거래 부분도 중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게 지정기부단체라든가 나중에 상징세법상 하면 이게 내부 거래되는 경우에 페널티 조항이 있는 걸로 모두 광고라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서 뭐 기본평가로 해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절차 관련해서 사실 배용기 교수님하고 김장수 제일 잘하셔가지고 이게 오늘 설문에다 결론 내리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 교수님 쭉 끌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의견 들어보셨으니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은 하겠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요거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용어에 관해서는 박 교수님 정리를 잘 하셔서 따로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 교수님하고 이전무님 어떠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예. 김창현 교수님이 올리신 거 말씀하실래요? 제가 올릴까요? 아니면 본인께서 올리실래요? 좀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 3월 8일 거부터 먼저 올릴까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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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3월 8일. 예. 쭉 올라가서 결론 부분부터 뒷페이지에 추가 제한 내용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추가 제한 내용. 네, 거기 스톱. 네네네. 자, 이제 결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를 좀 상의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우리 KINE, 키네, 약자로 키네에서는 지금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지금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체제상에서 이제 좀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자 한 게 이제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불참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피평가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자 중소규모의 정말 영세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정말 대규모 집단도 있을 것이고 한데 대규모 집단이야 뭐 스스로 잘 나가니까 큰 문제는 없고 바로 우리가 기본평가, 심화평가를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규모의 단체가 또 주요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한다. 사전적인 지도적인 입장에서 자가 진단 시스템을 좀 우리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와 비슷한 예로 여러 기관에서 자가 진단 셀프 체크리스트가 이미 적용이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예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이제 소위 본평가죠. 본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신청할 게 아니라 사전평가에 이제 제가 1단계 본평가, 사전평가, 본평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사전평가를 해서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안 된다면 아예 기본평가마저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평가에서는 바로 위에 좀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심사평가, 직업능력심평원의 그 두 가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두 단체는 본평가를 하기 전에 그 단체의 기본적인 준법성, 예를 들면 체불 임금을 하고 있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나, 하여튼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건 아예 기본평가도 못 들어가게 해서 간단한 사전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본평가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체제면에서 사전평가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규모의 어떤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같이 준비하는. 물론 준비를 일단은 뭐 작업이 기본평가, 심화평가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만 해도 벅찬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으로 자가진단과 사전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하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협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전체 체제 면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봐서 작업을 언제 하냐라는 건 정하면 될 것이고,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도 한번 정해볼까,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 앞전에는 이제 여타 유사한 기관들에서 자가 진단 시스템만 도입해 있는 기관이 있고, 아니면 또 심평원과 서울시 복지재단은 사전평가가 있고 거기서 통과돼야 본평가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우리도 역시 서울시 복지재단과 심평원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제안하고 싶었던 거고, 그것만 한 그다음에 다음에 잠깐만. 네네,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죠. 예. 이전무님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비영리 단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그 잘 운영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그 비영리 생태계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아마 이 수준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예비 과정이죠. 일종의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 규모가 조금 이제 되면 기본 평가 또 그 이상의 심화 평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단계의 코스죠. 일종의 코스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아마 교수님 이렇게 어떠세요? 되면 훨씬 더 좀 폭넓게 좀 소개도 하고 접촉점이 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그 개념은 충분히 도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평가 자체 내에서도 그 점수화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항목이 패스앤페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그 못 갖췄을 때는 페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스스로 해보는 것하고 꼭 평가 이전 단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어떤 스크린을 받기 원하면 평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프리뷰식으로 얼마든지 기본 평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뽑아서 저희가 제시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자가 진단 부분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사전 평가 기본 평가할 때도 본인이 자가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점수가 낮거나 스스로 어디 여건이 안 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네, 저는 이 정도. 이영범님 나가신다고 이제 곧 회의 다시 참석한다고 해서 저는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다른 견해인데요. 그게 그 필리핀 거를 보면 필리핀은 한 단계인데 우리를 보면은 기본 평가를 보고 나서 그걸 보고 단체들이 스스로 이 자가 점검을 해봐서 자기네가 여기서 통과될 것 같으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봐라 이렇게 돼 있어서 굳이 이거를 4단계를 만들어서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기본 평가 그게 다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가진단 자전 평가 따로 만드는 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혼돈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평가로 기본 평가 리스트를 보고서 본인들이 기본 평가 지표를 소위 자가진단 지표로 스스로 활용하고 거기에 어느 맞아요.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냥 본평가로 들어가자.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사전평가에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 뭐 심평원 예를 든다면 뭐 임금 체불 여부,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에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체납 관계 여부 이런 기본적인 소위 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예 그냥 기본평가마저도 신청도 못하게끔 하는 그 항목들이 그러면 기본평가에 좀 들어와 줄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근데 기본 평가에다가 그걸 넣으면 되는데 사실 비영리 단체에서는 과태료 물었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거를 기본 평가 항목에다 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넣는데 그걸 별도로 저기 앞에 있는 자가진단 자전 평가에다 따로 만드는 건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 평가에다가 항목을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평가를 없앤다면은 기본 평가 항목에다 좀 수용을 좀 그 질문 사항을 좀 집어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기본 평가를 스스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 복지자료인데 뭐냐면 이제 자전 평가들을 하면서 스스로 하면서 우리가 캐퍼시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고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더 많이 질문들도 이렇게 따로 나누기가 힘들어서 새로 만드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옥상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신지? 그냥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자, 네, 심플하게 하자. 네, 음. 그래서 저도 사실 김창준 교수님하고 배운 교수님이 이제 절충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 평가 내에 사실 일종의 뭐 수수료를 내든 아니면 평가를 받아서 그걸 다른 데 활용을 하든 자기가 불리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자체가 그 평가의 기본적인 건 갖추라는 거를 이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평가에서 뭐 본인이 탁탁탁 해봐가지고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저는 기본 평가를 스스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간단하게 본인이 그냥 넣어봐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기본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뭐 간단한 뭐 어느 부분 써주는 게 저는 의미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평가할 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점수를 그냥 뭐 100점 만점에 또는 패스페일로 넣는 것만 그칠 거냐 아니면 기후평가할 때도 간단하게 비고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면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평가를 받아서 점수 받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받으면서 우리 채점평 비슷하니 받은 거에다가 주점 등에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기본이 안 된 걸 내본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본이 안 된 데가 오히려 여기가 이제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여기서 딱지를 딱 받아가지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한 체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기본평가 우리 통과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과했는지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본평가했을 때 오히려 또 체크리스트 위에 우리가 평가함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인증해 줄 때 이제 확인 못하는 부분은 인증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단서에 이거는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한한다라고 우리도 안전장치를 놓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 정리는 기본평가에 대해서 자가진단 형태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본인이 스스로 해보는 거 하고 그러면 차별성 있게 기부가 들어오려면 여기에 대해서 채점평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더 커맨드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 평가나 심화 평가나 다 그냥 그 패스와 페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점수하는 거는 좀 더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교수님 밑으로 내려가도 되나요? 네네네네. 가버넌스 지난번에 토의했던 내용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면에서는 이쪽에 뭐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이제 경영학자 입장에서 그냥 쭉 검토를 하다 보니 다른 유사기관의 항목에서 혹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건 없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비교만 분석을 해와서 3개 항목이 GSK하고 자선단체에 비해 우리는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넣을 필요성이 있나 없나는 이제 또 우리 협의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에서 3가지 항목만 추려냈고요. 지난번 가버넌스 부분에서는. 그래서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 홈피해 이사회 의혹 공개 홈피해 주요 직원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그 GSK 뭐죠? 그 가이드스타 코리아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넣을까 말까. 이사의 명단 홈피에 공개하자. 보수이사 1명 또는 10% 이하의 뭐 이런 건 뭐 BBB하고 자선단체 협의회는 들어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사 회의록을 공개하자. 우리는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 검토 기준에 넣을까 말까. 뭐 넣을 필요 없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우리 토의에서 가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공개해야 될 상황, 예를 들면 뭐 기부금 같은 경우는 홈택스라든가 반드시 공개를 그 해야 그게 지정기부단체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령상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양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주요한 부분을 공개를 하라. 그게 심화 검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걸로 이제 저희가 정책이 정해지면 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자꾸 공개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걸 다 공개가 방향성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개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밀어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끌어올리겠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사회 명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비영리법인은 이사회가 누군지를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6명 중에 2명이 특수관계인이 100억을 가세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스스로 이제 감추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홈피 공개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 모집에 관련된 부분은 법에서 하는 부분 기본평가를 가더라도 거기 따라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미는 게 뭘까? 이사의 명단일지 회록일지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서 그러면 이걸 다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갈 거는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 그래서 약간 뭘 밀지를 좀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뭐, 토요일에 말씀드리면 이제 특수관계 내부거래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내부거래 정책이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이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 뭐 아주 큰 그,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그 출연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이거는 그 회계감사를 받으면 회계감사 보고서에 특수관계 내부거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책을 공개하려고 했던 거는 가이드스타 코리아가 너무 좀 빨리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박 교수님처럼 말씀대로 이거를 그 심화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를 권장사항으로 넣어야 될 텐데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사회 회의록이나 그 저기 총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 이것도 그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학교법인은 공개가 되지만 다른 데들은 법상 공개가 안 되는데 왜 GSK 당신들이 이거 공개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막 반발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도 권장사항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주요 공개 권장사항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가점을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투명하게 그게 가려면 결국 이런 거를 도입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꺼려한다면 꺼려한다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뒷걸음질 하면은 과연 그 비영리단 MPO의 어떤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느냐라는 또 의문점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것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러나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면 하는 데는 가점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패스와 페일하기 때문에 가점을 준다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스트 프랙티스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수 이사가 10% 이상 하는 그거는 BBB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 교수님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보수를 한 명이나 10% 이하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규정상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정관 같은 거 표준 정관 보면 상임이사의 경우는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뭐 회의비 쪽으로 실비 쪽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표준 정관으로 돼 있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근데 이게 보수 부분의 경우를 어, 그런 것 이제 결국에 상징세법에서 혜택 받고서 결국 아는 사람들 그냥 봉급 주려고 하는 걸 막겠다 이제 그건데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거는 같아요.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네요. 판단이 잘 안 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모델이 되는 걸 보여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식도 있고 나중에 그 심화평가에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것 중에 이제 정부 평가나 다른 데 평가를 가보면 마지막에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투명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자랑할 부분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예시로 이런 것들 뭐 보수이사 뭐 10% 이하를 하고 있다라든가 예컨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시바검토가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평가가 안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주관식식으로 자기들 자랑식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심화평가에 종합적으로 패스앤페일 이외에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를 필요할 수 있는 그것도 평가에 포함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 모델을 보여주는 것 위에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요거는 요 정도는 말씀 나눌 네, 거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가 잠깐만요. 두 번째 자료, 예, 이제 오늘 메인 테마. 추가 검토 대상에 제가 몇 가지 오늘 또 세 가지만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키내에는 없던 것만 지금 추려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걸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같이 협의해서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에는 있어요. 우리는 없고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며 거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 산하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게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게 비전문가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게 조금 약하긴 한데 하여튼 요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두 번째는 우리 키내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만 이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BBB 조항에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느냐 여부가 또 지표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빠졌는데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에는 없는 거. 그다음에 JCN에 일본 JCN에 있는 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요구나 과제를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수렴하는 구조가 있는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눈에 띄어서 우리 것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또 전문가 검토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세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수익 사업이라는 부분을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표준 정관 같은 데를 보면 재단이든 뭐 사단이든 있는 것 같고 그 수익을 다른 목적에 사용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마인드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수익 이제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을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서 얼마든지 예시로서 문구화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계획 단계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근데 이제 그 결과 부분은 매년 주총할 때 이제 결산하거나 이제 사업의 결과 보고할 때 사실 사업 계획이 아니라 사업 실행에 따라서 예산 집행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사업 실적 및 성과라는 부분은 결국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이 됐는지 여부에 평가인데 실은 여러 가지 사원총회라든가 이사를 통해서 그거를 매년 사업 결과보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단계가 아니라 뭐 사업 실적 및 성과도 이사회에서 1년간의 여러 가지 그 이사의 대상으로 보고는 알고 있어서 그걸 좀 명시하는 것도 마치 계획만 보고 결과는 안 보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게 심층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보여준 것 같은 ESG 때문에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단데 있었듯이 요것도 보면 자기 스스로 비영리법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어떤 비영리법인으로서 또는 공익으로서 의견 청취하는 여러 가지 피드백 단계에 관한 부분이어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래서 공개도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 받는 의미로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좀 권장할 만한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가산점 부분으로서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했던 거는 이게 어떻게 쓸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그 사회복지법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청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런데 그 이외의 단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청에서 승인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그 법인하고 사회복지법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걸 그러니까 복지법인하고 기타로 나눠서 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거는 그 이게 BBB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사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BBB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네는 그 내용은 평가하지 않고 이사회 제출해서 승인 받았나 이것만 이제 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 놓은 거에 그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음, BBB처럼 하진 않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각 사업의 정기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BBB랑은 좀 다르지만 어, 이거를 피드백을 하는 거를 넣어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구는 나중에 김 교수께서 좀 다르게 고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거는 뭐 조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이를 제시해낸 것도 어딘가 좀 넣어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추가로 넣는 건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차장 교수가 처음에 제가 만들었을 때는 요것만 있었는데 이 안에 것도 다 만들었었거든요. 박 교수님 이거 한번 보셨었어요? 뭐, 이게 근데 따로 뭐 그 표현 자체 부분이 좀 생소하긴 했는데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여서 네, 뭐 특별히는 예를 들면 주간의 월간의 뭐 내부평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 네, 좀 통상적인 내부평가 회의라는 이 자체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보편화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아까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을 받거나 여기서 보면 보조금 사업 보고서라든가 연간 사업 보고서 등을 보면 우리가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뭉텅이로 출연 재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는 데가 있고 매년 후원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그애라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 보조금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가 우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가 앞에 가고 그중에 이제 보조금 사업 보고서 부분은 이제 뒤로 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편화된 것과 특정한 부분의 이제 순서 이 정도 뭐 이런 문구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평가라는 게 이게 제가 뭐 기준을 뒤에 또 써놓으셨겠지만 그래서 삼자. 3자 네네네 제3자 평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제3자 평가 받는 데가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죠. 네 크게 해서 보니까 네 3자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7번 2-7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기적인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제3자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내부평가 회의라는 것도 자체적인 주기적인 평가가 있느냐 약간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내부평가 회의 부분 평가만 해서 그치느냐 그다음에 피드백과 검토를 했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목적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방식처럼 여기도 내부 평가 회의만 했느냐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순환하느냐 그래서 여러 평가 방법 중에 그걸 많이 요즘 하더라고요.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평가를 피드백 받느냐 이 개념이 들어와 있더라 보니까 이 자체는 네. 그래서 그 정도 뭐 저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김창선 교수님 제시한 이 세 가지 부분만 봤지 이제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BBB 거가 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용어상으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그럼 바꾸시면 좋고. 네네네. 그거를 그 개념이라면 좀 더 그 단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용어의 좀 구체성을 좀 더 가미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 그리고 박 교수님 혹시 참고로 이거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배 교수가 그 기준평가, 심화평가 그 워드 자료에 있는 그 세부 지표 항목만 끄집어내서 여기다 표를 그냥 엑셀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본 평가 여기 좀 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쪽에 심화 평가랑 여기를 이렇게 잘 구분했는지 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없는데 우리 4명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김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네, 세 가지만 저는 비교를 해보니까 좀 눈에 띄어서. 네. 그러시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네요. 박 교수님 오늘은 요거는 이 정도만 토론하고 다 2주 후에 그 재정회계 이쪽을 좀 할까요? 그러시죠. 예. 세 네. 번째 테마. 그러기 전에 앞서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저희 학교에서 홈페이지하고 그때 그 했을 때 그 방금 앞에서 봤던 비전, 미션, 그래서 경영하신 분도 익숙하실 텐데요. 미션과 비전과 설립 목적 네. 이게 뭐냐라고 한참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 만들면서 네. 학교 새 총장단이 그래서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고 설립 목적 뭐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해가지고요. 근데 경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김 교수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미션 비전.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비전을 구분하는 그걸 설명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해야지 지금 저도 너무 추상적이 돼가지고 네. 분명히 경영학과 과목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분명히 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무역 전공이 되어서 강의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서 예.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자료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고요. 네. 왜냐하면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네. 있으면서 네. 네. 그래서 정관은 이제 목적 조항하고 사업 조항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목적과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선 미션이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비전인데 이것도 그 미션과 비전은 그 서양 애들 거 가져온 것 같고 설립 목적은 우리 법에 있는 거가 이렇게 두 개가 좀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션하고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미션이 이제 뭐 영이나 비영이나 관계없이 그 졸린 목적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한 키워드를 몇 자만 가지고 미션을 만드는데 뭐 사회를 밝게 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하고 비전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중장기 목표. 그래서 뭐 비전 2020, 비전 2030 그래서 한 5년 내지 10년 사이에 달성할 목표들 그것들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수는 거꾸로 또 비전이 위고 미션이 밑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서양 거하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동양 거하고 되게 좀 짬뽕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면 될까요? 요거는 비전 미션 저도 한번 차제에 한번 찾아보아서 정리 한번 나중에 자료를 올려볼게요. 분명히 경영학 과목에서는 분명히 강의를 하는데. 네, 저도 그때 잘 배워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전에 제가 썼던 그 비영리 책, 지금은 제가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좀 있긴 있는데. 그 배용 교수님 쓰신 거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하시는 분이 뭐 재단 설립한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예전에 보내주셨지만 거기에 이해가 쏙쏙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책 보니까 그때 책자로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파일로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비영리와 관련해서
실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다음에는 여기 재정회계 모금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좀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요걸 좀 말씀하셔서 보시고 토론했으면 좀 합니다. 그러면 저기 그 대상을 한번 저도 카톡 보다가 오늘 뭐 급하게 정 변호사님이 카톡 보내주신 걸 늦게 확인했거든요. 그때 이게 카톡을 우리 회의할 때 사실 김창승 교수님이 파일 2개 보내주신 거 보고 오늘 이거 하는가 보다 따라간 거여서 가끔 이제 정신줄로 오면 오늘 뭐 하는가 이게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이해는 했는데 혹시 오늘 참석 못 하신 분들 숙제 범위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회의도 다시 2주 후에 하면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4월 5일인데 4월 5일 박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4월 5일 저녁 7시 반. 네. 그럼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표시해 놓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면 오늘은 한 50분 했는데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김창 교수님은 잠깐 남으시면. 네, 네, 네. 네. 잠깐만요. 아니 이거.